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분류쟁이 블로그에 올라온 과학과 철학의 차이라는 글입니다. 와, 과학과 철학. 진짜 이름만 들어도 뭔가 거대한 두 산맥 같잖아요. 이 블로그 글이 그 복잡한 관계를 딱 5가지 명쾌한 기준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논의를 시작하기에 아주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 프레임워크를 출발점 삼아서 이 두 학문이 실제 세계에서 어떻게 얽히고 설키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분류라는 그 블로그 이름처럼 두 거대한 개념을 명확한 기준으로 나누려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지적인 작업이죠. 맞아요. 이런 명료한 구분이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동시에 현실에서는 이 경계가 종종 무너지거나 서로의 영역을 막 침범하기도 하잖아요. 아, 그렇죠. 오늘 이 선명한 지도를 들고 그 경계지대의 안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는 것도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경계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블로그에서는 첫 번째 차이점으로 목적을 들고 있어요. 과학의 목적은 자연 법칙을 알아내고 자연을 예측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이 무엇인가, what is를 밝히는 거고요. 반면에 철학의 목적은 선악을 구분하고 선을 선택하며 악은 배제하는 것, 즉 세상이 어떠해야 하는가, what ought to be를 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의 차이가 바로 두 번째 기준인 참과 거짓, 그리고 옳고 그름이라는 잣대의 차이로 이어진다고 하네요. 왜? 학계에서 말하는 과학의 서술적 역할과 철학의 규범적 역할을 정말 잘 요약한 부분이에요. 과학은 사과가 중력 때문에 땅으로 떨어진다처럼 그냥 세상에 작동하는 방식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려고 하죠. 네네. 이 문장은 참이거나 거짓일 뿐이지 뭐 좋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이니까. 그렇죠. 반면에 철학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옳은가처럼 우리의 행동 규범을 다루는 거고요. 이건 뭐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참거짓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와 가치 판단을 통해서 옳음에 도달하려는 시도거든요. 아, 듣고 보니까 구분이 굉장히 명쾌한데요? 근데 한편으론 이런 의문이 딱 들어요. 현실의 과학자들이 과연 가치 판단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자가 암 치료법을 연구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결정 배경에는 이미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구하는 건 옳고 중요하다는 일종의 철학적 판단이 깔려 있는 거 아닐까요? 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렇죠. 연구 주제를 정하는 단계부터 이미 해야 할 일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는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두 영역이 만나는 거죠. 과학의 방법론 자체는 가치 중립을 지향하지만 과학이라는 활동은 결국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치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연구할지, 또 그 연구에 자원을 얼마나 투입할지 결정하는 과정은 사회적 윤리적 가치가 아주 깊숙이 개입됩니다. 이 블록의 프레임워크는 어찌 보면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한 거고요. 현실에서는 과학의 사실 탐구라는 엔진을 어떤 가치라는 연료로 움직일 거냐 하는 문제가 항상 따라붙는 셈이죠. 그렇군요. 결국 과학의 항해 방향을 정하는 키는 철학적 질문이 쥐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정말 재미있어지는 지점 같은데요. 세 번째 차이점으로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과학의 과정은 지식의 축적, 철학의 과정은 지혜의 향상, 이렇게 딱 구분하고 있어요. 지식과 지혜, 비슷해 보이지만 이 글에 따르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얻어지는 산물이라는 거네요. 네, 이 부분이 두 학문의 성격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 중 하나입니다. 과학 지식은 흔히 벽돌 쌓기에 비유되거든요. 아, 네네. 갈릴레이의 벽돌 위에 뉴턴이 벽돌을 쌓고 그 위에 아인슈타인이 더 정교한 벽돌을 올리는 식이죠. 그래서 21세기의 물리학도는 당연히 17세기의 뉴턴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식의 축적적 진보입니다. 저도 그 비유는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철학은 그런 식의 축적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2000년 전 플라톤의 국가를 읽는다고 해서 이 부분은 현대 정치학으로 업데이트되었으니 틀렸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 오래된 텍스트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통찰,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려고 하죠. 정확합니다. 플라톤이 던진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그가 사유했던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죠. 지식은 더 나은 설명이 나오면 대체될 수 있지만 좋은 질문은 시대를 관통하면서 우리를 계속 생각하게 만들죠. 근데 여기서도 한 번 더 파고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과학은 단순히 벽돌만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과정일까요? 어떤 의미시죠? 뉴턴 역학이 상대성 이론으로 보완된 것처럼 기존 지식 위에 새로운 지식이 그냥 더해지는 게 아닌가요? 과학 철학자 토마스 쿤 같은 사람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죠. 과학의 역사가 단순히 지식이 쌓이는 과정이 아니라 때로는 기존의 건물 자체를 허물고 완전히 새로운 설계도로 새 건물을 짓는 그런 혁명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아,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전환이 대표적이잖아요. 이건 벽돌 하나를 바꾼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틀, 즉 패러다임 자체를 바꾼 사건이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과학의 과정도 단순 축적이라는 말로는 다 설명하기 어려운 역동성이 있는 거죠. 와, 그러네요. 지식의 축적이란 말이 너무 점잖게 들릴 정도로 과학의 역사에도 엄청난 단절과 혁명이 있었군요. 그럼 반대로 철학은 정말 발전이 없는 걸까요? 고대 철학자의 질문을 계속 붙들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제자리 걸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물론 정의나 행복 같은 근본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 질문을 다루는 방식은 분명히 발전해 왔습니다. 아, 방식이요? 네. 예를 들어서 존 롤스의 정의론은 고대 철학자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현대 복잡 사회의 분배 문제를 다루기 위해 훨씬 더 정교한 논리적 장치들을 고안해냈죠. 인권이라는 개념도 수백 년에 걸친 철학적 논쟁이 축적된 결과물이고요. 즉 철학도 나름의 방식으로 진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진보가 과학처럼 기존의 것을 폐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래된 질문을 새로운 시대의 눈으로 더 깊이, 더 넓게 파고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 블로그에 지식의 축적 대 지혜의 형상이라는 이 구분은 아주 훌륭한 출발점이지만 각 학문의 내부를 깊이 들여다보면 훨씬 더 복잡하고 역동적인 모습이 숨어 있다는 거군요. 좋습니다. 그럼 네 번째 차이점인 결과로 넘어가 보죠. 과학의 결과는 원인에 따라 결과가 발생하고 철학의 결과는 선택에 따라 결과가 발생한다. 인과 법칙의 세계와 자유의지의 세계,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과학은 A라는 원인이 B라는 결과를 낳는다는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하죠. 특정 유전자가 있으면 특정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사실을 밝혀내는 것처럼요. 여기까지가 과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상의 작동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우리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쓸지 아니면 생활 습관을 바꿀지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일지 이런 것들은 각자의 선택에 달렸다는 거군요. 바로 이 선택의 영역이 철학의 무대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분 역시 현실의 경계에서는 또 흔들리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20세기 과학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인 양자역학을 한번 보죠. 아, 양자역학이요? 네,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관찰하는 그 행위 자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이건 객관적인 원인-결과 법칙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우리의 선택적 관찰이 세계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과학의 가장 깊은 곳에서 철학적인 질문이 터져나오는 순간입니다. 세상에 정말이네요. 과학이 파고들다 보니까 인과 법칙의 명확성이 흔들리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거군요. 그럼 반대로 철학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선택이라는 게 정말 인과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어떤 철학자들은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 자체가 뇌의 화학 반응이나 사회적 환경 같은 그런 복잡한 원인들의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잖아요. 아, 결정론 말씀이시죠? 네, 결정론이요. 바로 그겁니다. 결정론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선택 역시 거대한 인과사슬의 한 고리에 불과한 거죠. 제가 오늘 점심으로 뭘 먹을지 선택하는 것조차 저의 유전적 기질, 어린 시절의 경험, 오늘의 컨디션 같은 수많은 원인들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철학의 영역인 선택이 사실은 과학의 영역인 인과관계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블로그의 명쾌한 구분이 현실의 복잡성 앞에서 얼마나 아슬아슬한 것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와, 듣다 보니까 과학과 철학이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마치 뮤비우스의 띠처럼 서로의 뒷면을 계속해서 마주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블로그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과학으로 여러 가지 법칙을 지식으로 많이 축적하고 축적된 지식을 철학에서 선은 선택하고 악은 배제할 때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한다. 결국 과학이 도구를 제공하고 철학이 그 사용 설명서를 제공하는 협력 관계라는 거네요. 네, 그것이 이 글이 제시하는 핵심적인 통찰이자 가장 실용적인 제안입니다. 과학이 우리 손에 인공지능이나 생명공학 같은 막강한 힘을 쥐어주었을 때 그 힘을 어디에, 어떻게, 왜 사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은 철학의 역할이죠. 힘 자체는 선악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관계는 단순히 도구, 사용 설명서 같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훨씬 더 역동적인 피드백 루프에 가깝습니다. 피드백 루프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철학적 질문이 과학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거든요. 인간의 의식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아주 오래된 철학적 질문이 오늘날 뇌과학이라는 최첨단 과학 분야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기 중 하나인 것처럼요. 반대로 과학적 발견이 기존의 철학적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인간은 우주의 중심이라는 수천 년 된 철학적, 종교적 믿음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윈의 진화론은 또 어떻고요? 아, 그렇군요. 철학이 저 별에 가보고 싶다는 목적지를 제시하면 과학이 그럼 로켓을 만들자고 답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과학이 망원경으로 저 별은 사실 수억 개의 별이 모인 은하였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딱 보여주면 철학이 그렇다면 우주에서 인간의 위치는 무엇인가를 다시 고민하게 만드는 거군요.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숙제를 내주는 관계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도구와 설명서처럼 역할이 고정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병화시키는 파트너에 가깝죠. 한쪽이 너무 앞서 나가거나 다른 한쪽이 게으르면 인류라는 마차는 엉뚱한 곳으로 가거나 아예 멈춰버릴 겁니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철학은 공허한 망상이 되기 쉽고요. 철학적 성찰이 없는 과학은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건강한 긴장 관계야말로 인류 지성을 전진시키는 진정한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분류쟁이 블로그의 명쾌한 글에서 시작해서 과학과 철학이 만나는 그 안개 낀 경계지대를 함께 탐험해봤습니다. 과학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의 지평을 넓혀주고, 철학은 그 넓혀진 지평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성찰하게 한다는 것.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그 둘이 서로의 발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두 학문에 대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과학자의 눈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철학자의 마음이 함께 존재하니까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사실, 팩트를 얼마나 확인하고 또 가치, 밸류를 얼마나 깊이 고민하는지, 우리 안에 과학과 철학이 얼마나 균형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의 틀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에 가까워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이 깊이 있는 탐구가 청취자분의 생각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